내 엄마가 쓰리스타면 내가 기어다니겠다라며 이등병을 무시한 중대장 앞에 별 3개 달린 헬기를 타고 나타난 군단장 엄마가 약속대로 기어바라라며 참교육을 시전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인생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악질 장교의 몰락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포천시 명성산 자락의 깊은 골짜기. 이곳은 겨울이면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땅이자 수많은 전차와 장갑차가 내뿜는 매연으로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드는 곳이다. 제5군단 예하의 기계화 보병여단, 그 중에서도 가장 시설이 낙후되고 기강이 해이하기로 소문난 살무사 중대의 아침은 욕설로 시작되었다. 기상 안 하냐? 당직 사관의 고함과 함께 생활관의 불이 켜졌다. 이등병 강하늘은 눈을 뜨자마자 밀려오는 공포감에 몸을 떨었다. 관물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왼쪽 눈가는 푸르게 멍들어 있었다. 그는 서둘러 침구를 정리하려 했지만 밤새 얼어붙은 손가락은 말을 듣지 않았다. 야 강하늘. 동작 봐라. 군생활 편하냐? 그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은 분대 실세인 상병 마광수였다. 마광수는 포천 지역의 유흥업소 사장 아들로 돈과 힘을 이용해 내무반을 자신의 왕국처럼 지배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하늘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마광수는 만족하지 못한 듯 강하늘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죄송하면 군 생활을 잘하라고. 내가 어제 보일러 온도 조절 잘못해서 내가 추워서 깼잖아. 너 같은 고문관 새끼는 영창이 답이다. 강하늘은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삼켰다. 사실 보일러는 고장난 지 오래였다. 간부들이 수리비를 떼어먹고 방치한 탓에 이등병들은 밤새 떨며 선임들의 침낭 속에 핫팩을 넣어주어야 했다. 오전 일과 시간 강하늘은 정비고 뒤편으로 불려갔다. 그곳에는 중대장 독고진 대위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독고진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엘리트 의식에 젖어 있었지만 실상은 진급을 위해 병사들의 고열을 짠의 윗선에 상납하는 비열한 인물이었다. 강하늘. 내가 소원 수리를 썼다면서. 독고진이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그렇습니다. 마광수 상병의 지속적인 폭행과 금품 갈취, 그리고 부대 내 난방 시설 미비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강하늘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절차를 믿었다. 대한민국 군대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조직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고진은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그는 다 피운 담배꽁초를 강하늘의 군화 위에 비벼 껐다. 야, 이 새끼 아주 꼴 때리네. 너 군대가 학교인 줄 아냐? 선생님한테 일러 바치면 해결될 줄 알았어. 독고진이 강하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내가 쓴 그 종이 쪼가리, 내가 읽고 찢어서 변기에 내렸다. 마광수 아버지가 이 지역 유지야. 우리 부대 회식비 절반은 그 집에서 나온다고. 내가 미쳤다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겠냐? 중대장님,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저는 상급부대의 정식으로. 상급부대. 웃기지 마라. 독고진이 강하늘의 얼굴에 침을 뱉듯이 소리쳤다. 내가 어디 가서 지저대든 내 귀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국방부 시설본부에 계신 분이야. 내가 맘만 먹으면 너 같은 놈 하나 정신병자로 몰아서 의병 제대시키는 거 일도 아니라고. 강하늘은 주먹을 꽉 쥐었다. 모멸감이 전신을 휘감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에게만큼은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입대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자원 입대했지만 이제는 한계였다. 제 어머니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늘의 말에 독고진은 배를 잡고 폭소했다. 푸하하. 엄마. 엄마한테 이른다고. 야, 다들 와서 이것 좀 봐라. 이 새끼 엄마한테 이른단다. 주변에 있던 간부들이 모여들어 비웃음을 날렸다. 그래, 내 엄마가 누군데. 뭐 어디 동네 부녀회장이라도 되시냐? 제 어머니는 군인입니다. 군인. 하사냐? 아니면 중사. 독고진이 강하늘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툭툭 밀었다.
잘 들어라 찌질아. 내 엄마가 장군이면 아니 투스타 사단장이라도 되면 내가 내 계급장 떼고 내 앞에서 기어다닌다.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내 신상명세서 보니까 아비는 없고 어미 혼자 키웠더만. 안 봐도 뻔하지. 그 엄마의 그 아들 아니겠냐. 그 순간 강하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어머니에 대한 모독. 그것은 그가 참을 수 있는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였다. 후회하실 겁니다. 강하늘이 낮게 은졸였다. 뭐라고? 이 자식이 진짜 돌았나? 독고지는 강하늘의 복부를 주먹으로 강타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강하늘이 바닥에 쓰러졌다. 영창 갈 준비나 해. 명령 불복종이랑 상관 모독으로 아주 개박살을 내줄 테니까. 독고지는 쓰러진 강하늘을 내버려둔 채 콧노래를 부르며 중대장실로 들어갔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묻은 강하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포천의 붉은 흙먼지가 그의 눈물과 섞여 얼굴을 더럽혔다. 같은 시각 포천시 일동면에 위치한 육군 제5군단 사령부. 승진부대라는 별칭을 가진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 화력의 절반을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막강한 전력을 보유한 군단이었다. 수만 명의 장병과 수천 대의 전차 자주포를 지휘하는 사령탑, 군단장 집무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집무실 중앙에는 거대한 작전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그 앞에는 한 여성이 뒷짐을 진 채 서 있었다. 전투복 어깨에 박힌 3개의 별 중장 계급장이 실내등을 받아 번뜩였다. 그녀가 바로 제5군단장 위소영 중장이었다. 그녀는 육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자 작전과 전략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철의 여인, 포천의 백호라 불리는 그녀 앞에서 맹장이라 자부하는 사단장들도 고개를 숙였다. 군단장님, 커피 드시겠습니까? 전속 부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됐다. 육사단 방어 계획 수정안은 나왔나? 네. 작전 참모가 검토 중입니다. 위소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포사격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키운 아들 강하늘. 그녀는 아들이 입대할 때 아무런 손도 쓰지 않았다. 아들이 원했기 때문이었다. 엄마의 그늘이 아니라 제 힘으로 대한민국 남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싶습니다. 그 당찬 말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짠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이 어느 부대에 배치되었는지조차 일부러 확인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질까봐, 혹시라도 부하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철저히 모른 척했다. 그때 집무실 책상 위에 붉은색 전화기가 울렸다. 비화기부한 전화가 아닌 일반 회선이었다. 이 번호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위소영은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위소영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만이 미세하게 전해져 왔다. 위소영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는 직감했다. 하늘이니. 엄마.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져 있었다. 그 한마디에 위소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평생을 전장에서 살아온 그녀였지만 아들의 우는 목소리 앞에서는 한 명의 어머니일 뿐이었다. 무슨 일이냐? 다쳤니? 엄마. 제가 틀렸던 것 같아요. 세상은, 군대는 제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에요. 강하늘은 울먹이며 그동안 겪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마광수의 구타,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무엇보다 독고진 중대장의 모욕적인 언사. 중대장님이 그러셨어요. 제 엄마가 투스타 사단장이라도 되면 기어다니겠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위소영의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수화기를 꽉 쥐었다. 와직 하는 소리가 날 정도였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화라산 같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감히 내 아들을,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의 명예를 더럽힌 자가 있다. 하늘아. 위소영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그것은 아들을 달래는 어머니의 목소리인 동시에 적을 향해 포문을 여는 지휘관의 명령과도 같았다. 너는 잘못하지 않았다. 내가 보고한 것은 정당한 군인의 권리이자 의무다.
그 권리를 짓밟은 자들이 범죄자일 뿐이다. 제가 엄마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 놈들이 내 군단에 먹칠을 했다. 내가 지금 그 먹물을 닦아내러 가겠다. 기다려라. 전화를 끄는 위소영은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골랐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와 정의의 화신이 된 군단장이었다. 부관. 네, 군단장님. 헌병대장, 감찰참모, 법무참모 당장 집합시켜. 그리고 항공대장에게 연락해서 UH-의육십 헬기 대기시키라고 해. 5분 준다. 부관은 위소영의 살기 어린 표정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평소 냉철하던 그녀가 이토록 격앙된 모습은 처음이었다.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위소영은 벽에 걸린 군단 작전 지도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포천 구석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제8기계화보병사단 예하의 한 독립중대를 향해 꽂혔다. 살무사 중대. 내 아들이 인질로 잡혀있는 적진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부관이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갔다. 위소영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지휘봉을 집어들었다. 그 지휘봉은 수만 명의 병력을 움직이는 권위의 상징이었다. 오늘 그녀는 그 지휘봉으로 썩어빠진 중대장의 머리통을 부숴버릴 생각이었다. 독고진 대위라고 했나? 내 놈 소원대로 해주지. 기어다니게 만들어주마. 독고진 대위는 기분이 최고였다. 눈엣 가시 같았던 강하늘을 흠씬 두들겨 패주고 영창 보낼 구실까지 만들었으니 알터니가 빠진 기분이었다. 그는 중대장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마광수가 상납한 양주를 한 잔 걸치며 여유를 즐겼다. 김하사. 오늘 점심 메뉴 뭐냐? 제육볶음입니다. 중대장님 좋아하시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그래. 좋아. 아, 그리고 강하늘 그 새끼 부모한테 전화해서 헛소리 못하게 미리 선수 쳐. 관심 병사라서 적응 못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때였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창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뭐야? 지진이야. 독고진이 몸을 일으켰다. 진동은 점점 커졌고 곧이어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그것은 전차 소리가 아니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바람 소리였다. 중대장님, 헬기입니다. 헬기가 연병장에 착륙하려고 합니다. 행정병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헬기. 사단장님 오신다는 말 없었잖아. 뭐야? 독고지는 급하게 전투복 상의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연병장은 이미 헬기가 일으킨 모래폭풍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헬기의 로터 바람에 널어놓았던 빨래들이 찢겨 날아가고 입간판이 쓰러졌다. 거대한 검은색 기동 헬기 블랙호크. 동체 옆면에는 선명한 마크가 그려져 있었다. 숫자 5가 새겨진 부대 마크. 그리고 그 옆에 붙은 성판. 독고지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빨간색 판 위에 은색 별이 하나, 둘, 셋. 설마. 별 3개. 군단장이었다. 사단장도 감히 쳐다보기 힘든 존재인 군단장이 예하부대도 아닌 일개 독립중대 연병장에 예고도 없이 착륙한 것이다. 독고진의 다리가 풀렸다. 술기운이 단번에 달아났다. 전 병력 집합. 빨리 나와. 군단장님 오셨다. 독고진이 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내무반에서 자고 있던 병사들, 작업하던 병사들이 팬티 바람으로 혹은 슬리퍼를 신은 채 뛰쳐나왔다. 아수라장이었다. 헬기의 엔진이 꺼지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먼저 내린 것은 헌병들이었다. 군단 헌병이라는 완장을 찬 그들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자동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중대 본부를 포위했다. 이것은 방문이 아니라 제압이었다. 그리고 헬기에서 한 여성이 내렸다. 베레모를 깊게 눌러쓰고 잘 다려진 전투복을 입은 위소영 중장. 그녀의 등 뒤로 감찰참모와 법무참모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랐다. 위소영은 흙먼지 속을 뚫고 뚜벅뚜벅 걸어왔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날 때마다 독고진의 심장은 쪼그라들었다.
독고진은 덜덜 떨며 경례를 붙였다. 충성. 중대장 대위 독고진. 위소영은 독고진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독고진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췄다. 그녀의 키는 독고진보다 작았지만 그 뿜어내는 기세는 거인 같았다. 내가 독고진인가? 네. 그렇습니다. 자네가 내 아들에게 그랬다지. 엄마가 사단장이라도 되면 기어다니겠다고. 독고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들. 엄마. 사단장.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그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강하늘이 했던 말은 허풍이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겸손했던 것이다. 사단장이 아니라 군단장이었으니까. 군단장님. 그게 무슨. 내 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강하늘 이등병, 내 아들이다. 위소영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쩌렁쩌렁 울렸다. 도열에 있던 병사들 사이에서 헉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맨 뒷줄에 서 있던 마광수 상병은 그대로 기절하여 바닥으로 쓰러졌다. 자, 나는 약속을 지키러 왔다. 사단장보다 높은 군단장이 왔으니 자네가 말한 대로 어디 한번 기어보아라. 위소영은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어 부관에게 건넸다. 그녀의 눈은 먹이를 노리는 호랑이처럼 번뜩였다. 아니면 내가 자네를 기어다니게 만들어줄까? 독고진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오줌이 바지를 적시는 줄도 모르고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군단장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헌병대장. 위소영이 차갑게 불렀다. 네. 군단장님. 이 시간부로 이 부대의 지휘권을 박탈한다. 중대장 독고진을 즉시 긴급 체포하고 중대원 전원을 격리 조사해.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봉쇄해라. 실시하겠습니다. 헌병들이 독고진에게 달려들었다. 독고진은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처박혔다. 위소영은 그 비참한 꼴을 내려다보지도 않고 병사들 틈에 서 있는 한 청년을 찾았다. 멍들고 지친 얼굴로 서 있는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그녀의 아들 강하늘. 위소영은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다. 주변의 공기가 멈춘 듯 했다. 강하늘 이등병. 충성. 이등병 강하늘. 위소영은 아들의 멍든 눈가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지금은 군단장으로서 서 있어야 했다. 신고합니다. 본인은 부당한 대우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로운 군인이 되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강하늘의 보고에 위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하다. 내 부하. 그리고 자랑스러운 내 아들.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 공포에 질린 부대원들을 향해 선언했다. 오늘부로 너희들의 지옥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내가 교육한다.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뼈에 사무치도록 가르쳐주마. 포천의 하늘에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살무사 중대에게는 지금부터가 진짜 폭풍의 시작이었다. 헬기의 회전 날개가 멈추었음에도 살무사 중대 연병장의 휘몰아친 모래 폭풍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이 부대에 오랫동안 쌓여온 죄악을 쓸어버리려는 거대한 기류였다. 위소영 군단장이 내딛는 군화 발자국 하나하나가 땅을 울릴 때마다 도열한 병사들과 간부들의 심장은 조여들었다. 독고진 대위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반짝이는 군단장의 전투화와 그 위로 떨어진 자신의 식은땀 방울뿐이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의 왕국에서 제왕처럼 군림하며 강하늘을 조롱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뇌가 마비된 듯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고 오직 살고 싶다는 본능적인 공포만이 전신을 지배했다. 위소영은 차가운 눈으로 독고진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다. 헌병대장.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포천의 산자락을 타고 메아리 칠 만큼 명료했다. 네. 군단장님. 이자의 계급장과 군번주를 지금 즉시 회수한다. 대한민국 장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부하를 사지로 내몬 자에게 계급장은 사치다. 실시. 헌병대장의 수신호와 함께 헌병 2명이 독고진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거칠게 독고진의 양팔을 결박했다. 이거나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국방부에 계신다고. 독고진이 발악하며 몸부림쳤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동아줄을 붙잡으려는 처절한 몸짓이었다. 하지만 위소영은 코웃음조차 치지 않았다. 내 아버지가 국방부 장관이라 해도 소용없다. 여기는 내 구역이다. 제5군단 작전 지역 내에서 내 명령보다 상위의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찍. 헌병이 독고진의 전투복 가슴에 붙어있던 대위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벨크로가 뜯어지는 소리가 마치 독고진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비명처럼 들렸다. 이어서 목에 걸려있던 군번줄마저 낚아채듯 벗겨냈다. 안 돼. 내 계급장. 내 군번줄. 독고진은 울부짖었다. 군인에게서 계급과 군번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짐승처럼 질질 끌려 헌병 차량의 철창 안으로 던져졌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중대 간부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행정보급관과 소대장들은 자신들의 차례가 올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그들은 독고진의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했고 때로는 떡고물을 받아먹으며 공생했던 공범들이었다. 위소영은 시선을 돌려 병사들 사이에 숨어있는 또 다른 죄인을 찾았다. 마광수 상병이 누구냐? 정적. 병사들은 일제히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동자가 향하는 곳은 명확했다. 대열의 맨 뒤 동기들의 등 뒤에 숨어 덜덜 떨고 있는 거구의 사내. 평소에는 후임들을 집합시켜 구타하고 괴롭히던 악마 마광수였다. 나와. 위소영의 호령에 마광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헌병들이 인파를 해치고 들어가 마광수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왔다. 그는 바지에 오줌을 지려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중대장님이 시켜서. 마광수는 비겁하게 모든 책임을 독고진에게 떠넘기려 했다. 위소영은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내 아들의 뺨을 때리고 잠을 재우지 않았나. 그건 교육 차원에서. 교육. 폭력을 교육이라 부르는 건 조폭들 뿐이다. 너는 내 아들뿐만 아니라 이 부대의 수많은 병사를 괴롭혔다.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위소영은 헌병대장에게 눈짓했다. 이자는 긴급 구속영장 청구해. 특수폭행, 공갈 협박, 군용물 절도 혐의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독방에 가두고 24시간 감시해. 자살하지 못하게 끈이란 끈은 다 압수해라. 마광수는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다. 헌병들이 그를 짐짝처럼 들어옮겼다. 상황이 정리되자 위소영은 강하늘에게 다가갔다. 강하늘은 여전히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다치지 않았니? 위소영이 장갑을 벗고 거친 손으로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 손길은 군단장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이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강하게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니, 너는 누구보다 강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낸 것이 가장 큰 강함이다. 그때 중대 막사 뒤편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왔다. 번호판을 보니 민간 차량이 아닌 관용 차량이었다. 차 문이 열리고 배가 불룩 나온 중년의 사내가 허겁지겁 내렸다. 그는 이 지역을 관할하는 대대장 팽덕만 중령이었다. 팽덕만은 독고진으로부터 긴급 문자를 받고 사우나에서 땀을 빼다 말고 달려온 참이었다. 그는 상황 파악이 덜 된 채 위소영 앞으로 달려와 경례를 붙였다. 충성. 대대장 중령 팽덕만입니다. 군단장님 갑작스럽게 방문하셔서 영접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소영은 차갑게 그를 응시했다. 팽덕만의 얼굴에서는 개기름이 흐르고 있었고 옷에서는 희미한 스킨 냄새와 사우나 냄새가 섞여났다. 영접이라. 자네는 부하들이 얼어 죽어가는 동안 사우나에서 몸을 지지고 있었나 보군. 팽덕만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아닙니다. 지역 대민 지원 협의차 잠시. 거짓말. 위소영이 말을 잘랐다. 자네 동선을 이미 감찰해서 파악했다.
일과 시간에 위수 지역을 이탈해 골프 연습장과 사우나를 전전했더군. 그리고 독고진이 상납한 돈으로 룸살롱까지 다녔다는 제보도 있다. 팽덕만은 입을 떡 벌렸다.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알고 있는 것인가? 위소영은 단순히 헬기만 타고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움직이기 전 이미 5군단 정보처와 감찰부는 이 부대의 모든 데이터를 털어놓은 상태였다. 대대장 팽덕만. 자네도 독고진과 함께 가라. 그 같은 차를 타면 심심하지는 않겠군. 군단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연대장님께 보고하고. 연대장. 그래. 자네가 믿는 구석이 연대장이었나. 걱정 마라. 곧 그 친구도 자네를 만나러 갈 테니까. 위소영의 서리빨 같은 선언에 팽덕만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살무사 중대 연병장은 악인들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다. 그것은 단죄의 서막에 불과했다. 위소영은 이제 막 칼을 뽑았을 뿐이었다. 독고진과 팽덕만이 끌려간 후 위소영은 곧장 병사들의 생활관으로 향했다. 그녀가 막사 입구에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한기가 훅 끼쳐왔다. 실내 온도는 밖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창문 틈새는 박스 테이프로 얼기설기 막혀 있었지만 매서운 포천의 칼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게 사람 사는 곳인가? 위소영이 탄식했다. 그녀는 보일러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보일러는 녹이 슬어 있었고 연료 게이지는 바닥을 가리키고 있었다. 옆에 붙어 있는 점검표에는 양호라는 도장이 매일 찍혀 있었다. 전형적인 허위 보고였다. 군수참모. 네. 군단장님. 이 부대 난방유 수급 내역 가져와. 군수참모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서류상으로는 매달 정량의 난방유가 공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한겨울에도 병사들이 반팔을 입고 지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기름은 다 어디로 갔나? 위소영은 바닥에 떨어진 주유기 호스를 집어들었다. 호스 끝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감찰반 당장 정비고 뒤편의 비닐하우스 단지와 인근 주유소 전수 조사해. 군용 면세유가 민간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 경찰과 공조해서 싹 다 잡아들여. 알겠습니다. 위소영은 다시 행정반으로 돌아왔다. 그곳에는 독고진이 숨겨두었던 금고가 있었다. 헌병들이 특수장비를 이용해 금고 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현금 뭉치와 낡은 수첩 하나가 툭 떨어졌다. 법무참모가 수첩을 집어들어 내용을 확인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하게 굳어졌다. 군단장님, 보셔야겠습니다. 위소영이 수첩을 받아들었다. 그곳에는 살무사 장부라는 이름으로 매달 상납된 뇌물 내역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1월 5일 대대장 팽덕만 회식비 지원 의 200만 원 1월 15일 연대장 최기철 골프 접대 의 300만 원 마광수 부친 협찬 2월 1일 국방부 시설본부 김과장 명절 떡값 의 500만 원. 그것은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었다. 이 부대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거미줄의 설계도였다. 마광수 상병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나온 검은 돈이 독고진을 통해 대대장, 연대장, 그리고 국방부 실무자에게까지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대가로 마광수는 부대 내에서 황제처럼 군림할 수 있었고 독고진은 온갖 비리를 저질러도 진급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더럽군. 아주 더러워. 위소영은 수첩을 탁 소리나게 덮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다.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가 안보를 돈으로 팔아먹은 매국 행위다. 그때 행정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 번호는 지역 번호 2로 시작하는 국방부 내선 번호였다. 독고진이 끌려가기 전 몰래 보낸 문자를 보고 그의 뒷배가 움직인 모양이었다. 위소영은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야? 나 국방부 시설본부 김철수 과장인데 독고진 대위 좀 바꿔봐. 무슨 헌병이 들이닥쳤다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야.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거만하기 짝이 없었다. 위소영은 차갑게 웃었다. 김철수 과장. 오랜만이군. 누구신데? 목소리가. 나다. 5군단장 위소영이다.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헉하는 소리와 함께 침묵이 흘렀다. 위소영과 김 과장은 과거 육군본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다. 김 과장은 위소영이 얼마나 무서운 원칙주의자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군단장님께서 거기를 왜? 자네가 독고진 대위의 든든한 백이었나 보군. 지금 내 손에 아주 재미있는 수첩이 하나 들려있는데 말이야. 자네 이름이 꽤 자주 등장하는구만. 명절 떡값은 맛있었나? 아,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군단장님. 저는 그저 변명은 검찰단에 와서 하게. 지금 자네 사무실로 군 검찰 수사관들을 보냈네. 아마 10분 내로 도착할 거야. 책상 정리나 해두게. 군단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다 불겠습니다. 연대장이 시킨 겁니다. 저는 위소영은 대꾸도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뚜뚜뚜. 끊어진 신호음만이 김 과장의 절망을 대신했다. 위소영은 행정반을 나와 연병장으로 향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포천의 붉은 노을이 연병장을 피처럼 물들였다. 그녀는 강하늘을 불렀다. 하늘아. 네. 군단장님. 강하늘은 여전히 군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너는 이 장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병사들의 피와 땀입니다. 그렇다. 저들은 너희들이 먹어야 할 고기를 팔아 자기 배를 채웠고 너희들이 덮어야 할 이불을 팔아 골프를 쳤다. 나는 결코 이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위소영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그리고 수첩에 거표지가 아닌 복사본 뭉치 하나를 태웠다. 원본은 증거로 남겨두었다. 불꽃이 타오르며 검은 재가 되어 날아갔다. 오늘 밤 이 부대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보일러는 다시 돌아갈 것이고 식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이 담길 것이다. 그리고 너를 괴롭히던 자들은 차가운 유치장에서 밤을 지새우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 5군단 공병대대 트럭들이 살무사 중대로 줄지어 들어왔다. 그들은 낡은 보일러를 뜯어내고 최신형 난방기를 설치했다. 보급 수송대대는 최고급 식자재와 방한복을 싣고 왔다. 병사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환호했다. 강하늘은 따뜻해진 생활관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꿈만 같았다. 아침까지만 해도 지옥이었던 곳이 하루아침에 천국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어머니가 보여준 기적이 아니라 군대가 마땅히 갖췄어야 할 정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독고진과 팽덕만은 잡았지만 그 윗선인 연대장 최기철 대령이 남아있었다. 그는 포천 지역 유지들과 깊게 유착된 이 거대한 비리 카르텔의 몸통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제8기계화보병사단 영연대 본부. 연대장 최기철 대령은 불안에 떨며 집무실을 서성거렸다. 어제 팽덕만 대대장과 김철수 과장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불똥이 자신에게 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위소영. 그 독한 여자가 결국 일을 저지르는구나. 최기철은 이를 갈았다. 그는 군 생활 내내 줄타기와 압으로 살아남은 인물이었다. 그는 급하게 지역 국회의원과 유력 인사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의원님, 접니다. 5군단장이 지금 포천 지역 경제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군납 업체들 다 조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좀 막아주셔야겠습니다. 어허, 최 대령. 상대가 위소영이야. 지금 여론이 안 좋아. 나까지 나서면 다 죽어. 자네가 알아서 하게.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다. 믿었던 인맥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렸다. 최기철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 신세가 되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증거를 인멸하기로 결심했다. 정보과장. 당장 문서고에 있는 대외비 문서들 다 파쇄해. 그리고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하고. 연대장님. 감찰반이 들이닥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너도 죽어. 최기철이 고함을 질렀다. 그때였다. 연대 본부 건물 밖에서 헬기 소리가 아닌 묵직한 기계음이 들려왔다. 땅이 울리는 진동이 느껴졌다. 뭐야? 또 헬기야. 최기철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연대 본부 정문으로 육중한 전차 한 대가 밀고 들어오고 있었다. K2 흑표 전차였다. 그 뒤로 장갑차 수십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뒤따랐다. 5군단 직할 기갑여단 병력이었다. 그들은 연대 본부를 완전히 포위했다. 전차의 포신이 연대장실 창문을 정조준했다. 미친. 전차를 끌고 오다니. 최기철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것은 감찰 수준이 아니었다. 쿠데타 진압 작전을 방불케 하는 압도적인 무력 시위였다. 확성기에서 위소영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연대장 최기철. 지금 즉시 무장 해제하고 밖으로 나온다. 1분 준다. 나오지 않으면 작전 계획에 따라 적 지휘소로 간주하고 진입하겠다. 최기철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정모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떨어뜨렸다. 저항할 의지조차 생기지 않았다. 그는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비틀거리며 건물 밖으로 나갔다. 연병장에는 수백 명의 기갑 병력이 도열해 있었다. 그 중앙에 위소영이 서 있었다. 그녀는 전차 위에 올라타 최기철을 내려다보았다. 재미있는 짓을 하더군. 문서 파쇄라. 자네가 파쇄하려던 그 문서들 이미 우리 사이버 방어센터에서 서버 해킹으로 다 백업해뒀네. 최기철은 망연자실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네가 건드린 건 내 아들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를 건드렸다. 병사들의 밥그릇을 걷어차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한 자에게 자비란 없다. 위소영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군사경찰 연행해. 최기철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은 연대 전 장병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중계되었다. 병사들은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오랫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거대한 악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다. 위소영은 전차에서 내려와 강하늘이 있는 살무사 중대로 향했다. 중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돌았고 구호 소리는 우렁찼다. 강하늘은 연병장에서 전우들과 함께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소영의 차가 들어오자 모두가 작업을 멈추고 경례했다. 충성. 위소영은 차에서 내려 강하늘에게 다가갔다. 하늘아. 네. 군단장님. 이제 좀 살만하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소영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할 것 없다. 이건 내가 용기 내어 쟁취한 것이다. 나는 그저 거들었을 뿐. 그녀는 아들의 헬멧을 고쳐 씌워주며 귓가에 속삭였다. 하지만 기억해라. 힘은 올바르게 쓸 때만 가치가 있다. 내가 보여준 힘을 너는 복수가 아닌 지킴을 위해 써야 한다. 알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 위소영은 다시 지휘 차량에 올랐다. 그녀는 떠나기 전 백미러로 아들의 모습을 한 번 더 확인했다. 강하늘은 더 이상 떨고 있는 이등병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당당하게 서 있었다. 차량이 위병소를 빠져나가자 포천의 산자락에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더러운 것들을 덮어주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백의 눈이었다. 하지만 위소영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잘려나간 꼬리들이 다시 자라나지 않도록 그녀는 더 깊은 뿌리를 찾아낼 생각이었다. 군단장님, 국방부 장관님 호출입니다. 부관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일이 커지자 장관이 직접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위소영은 피식 웃었다. 연결해. 내가 할 말이 더 많으니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포천의 호랑이처럼 매서웠다.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는 짧고 차가웠다. 위소영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관자놀이가 지끈거렸다. 장관은 정치권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것은 곧 수사를 적당히 덮으라는 압박이었다. 하지만 위소영은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태였다. 내릴 수 없었다. 아니, 내릴 생각이 없었다. 포천시 이동면 제5군단 헌병대 조사실. 마광수 상병은 더 이상 내무반의 제왕이 아니었다. 푸른색 수의를 입은 그는 초췌한 몰골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5군단 법무참모 이중령이 앉아 있었다. 이중령은 위소영이 가장 신뢰하는 군단의 칼이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마광수.
내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그 유흥업소 단순한 술집이 아니더군. 이 중령이 서류 한 장을 탁 내려놓았다. 군용 면세 주류가 왜 내 아버지 가게 창고에서 발견되었을까? 그리고 내가 휴가 나갈 때마다 부대 트럭이 그 가게로 향했다는 CCTV 기록은 어떻게 설명할 거지? 마광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저는 모릅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하신 일입니다. 모른다라. 독고진 대위는 이미 다 불었어. 내가 뇌물 전달책이었다고. 내가 부대 차량 배차를 조작해서 물건을 빼돌리는데 협조했다고 진술했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라도 있겠지만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면 너는 군 교도소에서 청춘을 다 보내게 될 거다. 군 교도소. 그 단어가 주는 공포감에 마광수가 무너졌다. 그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연대장님이 뒤를 봐주고 계시니까 걱정 말라고. 아버지가 연대장님께 매달 상납금을 보내면 연대장님은 우리 가게를 민관군 협력업체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상납금은 어디로 흘러갔지? 그건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다만 아버지가 통화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중령의 눈이 번뜩였다. 의원님. 결국 정치권이었다. 단순한 군납 비리가 아니라 지역 토호 세력과 정치인이 결탁한 거대 카르텔이었다. 같은 시각 살무사 중대. 강하늘은 빗자루를 들고 복도를 쓸고 있었다. 부대는 겉보기에 평온을 되찾았다. 보일러는 힘차게 돌아갔고 식당 밥은 기름졌다. 하지만 병사들 사이의 공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들은 강하늘을 피했다. 그가 지나가면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흩어졌다. 그것은 왕따와는 달랐다. 경외감과 불편함이 섞인 거리두기였다. 군단장의 아들. 자신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 바로 옆에서 자고 밥을 먹는다. 병사들에게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였다. 강하늘 일병. 잠깐 볼까? 새로 부임한 중대장이 강하늘을 불렀다. 그는 육사 출신의 엘리트였지만 강하늘 앞에서는 깍듯하게 예의를 차렸다. 네. 중대장님. 군단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다. 주말에 외박을 나가라고 하더군. 어머니께서 보시자고 한다.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동기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명령이다. 군단장님 특별 지시야. 그리고 내가 여기 있으면 다른 병사들도 불편해한다. 눈치껏 좀 빠져줘라. 중대장의 말에는 뼈가 있었다. 강하늘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리 정의가 실현되었다 해도 자신은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주말 강하늘은 위병소를 나섰다. 검은색 승용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는 포천 시내를 벗어나 산정호수 인근의 한적한 안전가옥 세이프 하우스로 향했다. 군단장이 비공식적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기밀 업무를 보는 곳이었다. 안전가옥의 거실에는 난로가 피워져 있었다. 위소영은 편안한 사복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군복을 벗은 그녀는 영락없는 50대의 평범한 어머니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 보였다. 왔니? 위소영이 안경을 벗으며 아들을 맞았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강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위소영은 황급히 서류를 덮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다. 신경 쓸 일이 좀 많아서 그래. 밥은 먹었니? 네. 부대 밥 잘 나옵니다. 덕분에 살도 쪘어요. 강하늘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에게서 옅은 약 냄새가 났다. 파스 냄새 같기도 하고 독한 병원 약 냄새 같기도 했다. 하늘아. 미안하다. 뭐가요? 내가 너무 요란을 떨었지. 너는 조용히 군 생활 마치고 싶어 했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곤란해진 것 같구나.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중대원 다 죽었을 거예요.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위소영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아들의 손바닥이 안쓰러웠다. 세상은 참 더럽더구나. 내가 별 3개를 달고도 이렇게 힘든데
너 같은 힘없는 병사들은 얼마나 억울했을꼬. 나는 이번 일을 끝까지 갈 거다. 단순히 썩은 가지 몇 개 치는 걸로 끝내지 않아. 뿌리를 뽑을 거야. 위험하지 않으시겠어요? 뉴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말이 많던데. 걱정 마라. 군인은 전장에서 죽는 게 명예다. 내 전장은 지금 여기 포천이다. 내가 쓰러지더라도 내가 살아갈 세상은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갈게. 위소영의 말은 비장했다. 마치 유언처럼 들렸다. 강하늘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는 무언가 숨기고 있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싸움의 결말에 대해서. 그날 밤 강하늘은 잠결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우, 쿨럭. 어머니가 구토를 하고 있었다. 강하늘은 문틈으로 보았다. 어머니가 세면대를 붙잡고 붉은 피를 토해내는 모습을. 위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입가를 닫고 진통제를 한 움큼 삼켰다. 강하늘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다. 어머니는 아들이 걱정할까봐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남은 생명을 태워서 이 거대한 악과 싸우고 있었다.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마광수의 자백을 토대로 5군단 헌병대는 승진 유흥과 그 배후에 있는 건설업체, 물류창고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군용 유류 수만 리터가 빼돌려졌고 군사보호구역 내의 토지 개발권이 뇌물을 받고 불법으로 승인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하지만 적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교활한 여론전을 시작했다. 특종 5군단장 위소영, 아들 황제군 생활 만들기 위해 월권 행사. 사설 안보 공백 초래하는 군단장의 사적인 복수국, 이대로 좋은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은 위소영을 비난하는 글들로 도배되었다. 헬리콥터 맘 아들 바보 장군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이 붙었다. 사람들은 비리의 본질보다 장군이 아들 때문에 군대를 동원했다는 자극적인 소재에 더 관심을 가졌다. 국방부 앞에서는 보수단체를 표방한 정체불명의 시위대가 위소영의 해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들의 피켓에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더럽힌 위소영은 물러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위소영은 집무실에서 창밖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킨 나라가 나를 향해 칼을 겨누는군. 부관이 울분을 토하며 말했다. 군단장님, 반박 보도를 내야 합니다. 마광수와 연대장의 비리 증거를 다 공개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사모님의 건강 상태도. 국민들이 알면 여론이 바뀔 겁니다. 안 돼. 위소영은 단호하게 잘랐다. 내 병을 알리는 순간 저들은 나를 병약해서 판단력이 흐려진 지휘관으로 몰아갈 거야. 그리고 즉시 직무 정지를 시키겠지. 그러면 수사는 중단되고 놈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빠져나갈 거다.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한 강철 같은 군단장이어야 해. 하지만 사단장님, 아니 군단장님 몸이 죽는 건 두렵지 않다. 내가 두려운 건 내 아들과 부하들이 다시 저런 놈들 밑에서 고통받는 것이다. 위소영은 전투복 상의를 갖춰 입었다. 작전 계획 오후 엘퍼 발동한다. 목표는 포천시 영지구 물류센터. 그곳이 놈들의 심장부다. 5군단 예하 공병여단과 헌병 특임대가 집결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수색이 아니었다. 적의 본거지를 타격하는 군사작전이었다. 포천시 외곽 겉으로는 평범한 물류창고처럼 보이는 거대한 건물. 이곳은 지역 국회의원 박태수가 실소유주로 있는 밀수품 보관소이자 불법 도박장이었다. 밤 10시. 위소영이 직접 지휘하는 헌병 특임대 장갑차가 창고 철문을 들이받았다. 쾅! 육중한 철문이 찌그러지며 열렸다. 완전 무장한 특임대원들이 연막탄을 터뜨리며 진입했다. 동작 그만. 5군단 헌병대다. 전원 손머리 위로. 창고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도박을 즐기던 조직폭력배들과 지역 유지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려 했다. 하지만 이미 창고 밖은 공병대 굴착기와 헌병들로 겹겹이 포위된 상태였다. 위소영은 방독면을 쓰고 현장에 진입했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그녀는 창고 구석에 숨겨진 비밀 사무실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2중, 3중으로 잠금 장치가 된 금고가 있었다. 폭파해. 위소영의 명령에 공병대원이 시사 폭약을 설치했다. 쾅! 금고 문이 날아가고 그 안에서 박태수 의원과 연대장 최기철 그리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검은 거래가 담긴 비밀 장부와 USB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이야말로 위소영이 찾던 결정적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하지만 그때 창고 밖에서 총성이 울렸다. 탕! 군단장님, 위험합니다. 헌병대장이 위소영을 감싸고 바닥으로 굴렀다. 박태수 의원이 고용한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이 실탄을 발사하며 저항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간인이 군인을 향해 총을 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위소영은 바닥에 엎드린 채 무전기를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냉정했다. 현 시간부로 교전 수칙 선포한다. 아군을 향해 발포하는 자는 적군으로 간주한다. 조준 사격 허용. 제압해. 다다다다당. 헌병 특임대의 K-원어 기관단총이 불을 뿜었다. 압도적인 화력 차이였다. 용역 깡패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위소영은 먼지를 털고 일어났다. 그녀의 전투복은 흑투성이가 되었지만 품에 안은 증거물만은 멀쩡했다. 그녀는 불타는 창고를 뒤로하고 걸어 나왔다. 마치 지옥에서 귀환한 여전사처럼.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헌병의 바디캠에 고스란히 찍혔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 영상은 뉴스에 공개되지 않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직보되었다. 대한민국 육군 삼성 장군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며 카르텔을 박살내는 모습, 그리고 민간 조폭들이 군인에게 총질을 하는 충격적인 영상. 대통령은 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게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각하. 위소영 장군이 목숨 걸고 밝혀낸 진실입니다. 여론전, 정치 공작,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 명백한 내란 수준의 범죄가 드러난 이상 그 누구도 위소영을 막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태수 의원은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어 구속되었고 국방부 내의 연루자들도 줄줄이 옷을 벗었다. 포천 지역을 좀먹던 비리 카르텔은 뿌리째 뽑혀나갔다. 하지만 승리의 대가는 가혹했다. 위소영은 작전이 끝난 직후 쓰러졌다. 긴장이 풀리자 억눌러왔던 병마가 쓰나미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로 긴급 후송되었다. 강하늘은 특별 휴가를 받아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는 너무나 작아 보였다.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간신히 가슴을 오르내리는 모습. 호랑이 같던 군단장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었다. 엄마. 강하늘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다. 일주일 뒤 위소영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의식을 회복했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 췌장암 말기. 기대 여명은 길어야 한 달이었다. 위소영은 병실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았다. 뉴스에서는 그녀의 활약상이 대서특필되고 있었다. 부패를 척결한 참군인 포천의 영웅. 여론은 180도 바뀌어 그녀를 칭송하고 있었다. 웃기는군. 며칠 전만 해도 마녀라고 욕하더니. 위소영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 옆에는 강하늘이 사과를 깎고 있었다. 하늘아. 네. 엄마. 나를 원망하지 않니? 아픈 거 숨기고 너까지 위험에 빠뜨려서. 원망 안 해요. 엄마는 제 영웅이니까요. 그리고 엄마 덕분에 저도 깨달은 게 있어요. 강하늘이 사과 조각을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렸다. 군인은 단순히 총을 쏘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걸요. 엄마가 저를 그리고 우리 부대를 지킨 것처럼요. 위소영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다 컸구나. 이제 내가 없어도 되겠어.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리고 5군단 예하 지휘관들이 들어왔다. 새롭게 임명된 사단장, 연대장들이었다. 그들은 위소영의 침대 앞에 도열하여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군단장님의 쾌유를 빕니다. 위소영은 손을 들어 답례하려 했지만 팔을 들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눈짓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자네들. 명심하게. 위소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병사들은 부품이 아니네.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이 나라의 미래야. 그들이 춥고 배고프면 그건 지휘관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일세. 나처럼 실패한 지휘관이 되지 말게. 군단장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의 표상이십니다. 한 장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위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실패했어. 내 아들에게 평범한 어머니가 되어주지 못했으니까. 지휘관들이 돌아가고 밤이 깊었다. 위소영은 강하늘에게 서랍 속에 있던 봉투 하나를 꺼내라고 했다. 저녁하면 열어보렴.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 퇴원하면 같이 열어봐요. 약속해다오. 내가 가고 나면 절대로 군에 남지 말고 전역해서 평범하게 살겠다고. 군인의 길은 너무 외롭고 고단하구나. 강하늘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그는 어머니가 보여준 그 고단한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머니가 닦아놓은 이 길을 자신이 이어가겠노라고. 위소영의 호흡이 점차 느려졌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하늘아. 사랑한다. 내 아들. 내 보물. 그것이 위소영의 마지막 말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위소영. 향년 55세. 그녀는 포천의 거친 사냐에서 부정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다. 그녀의 육체는 병마에 무너졌지만 그녀의 정신은 승리했다. 병원 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포천의 겨울은 여전히 춥겠지만 5군단의 병사들은 더 이상 춥지 않을 것이다. 위소영이라는 거대한 별이 스스로를 태워 그들에게 온기를 남겨주었으니까. 강하늘은 어머니의 시신 위로 하얀 시트를 덮어주며 마지막 경례를 올렸다. 충성. 편히 쉬십시오. 어머니. 그의 눈물방울이 시트 위로 떨어져 번졌다. 소년의 눈물이 아닌 어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은 한 남자의 뜨거운 눈물이었다. 국군 수도병원 장례식장 특실. 대한민국 육군 제5군단장 위소영 중장의 빈소는 국화꽃으로 뒤덮여 하얀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영정사진 속 위소영은 정복 차림으로 강인한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아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미세한 온기가 서려 있었다. 상주 완장을 찬 강하늘은 이틀째 잠을 자지 못한 채 빈소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눈은 퉁퉁 부어올랐지만 허리는 꼿꼿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군인이었고 자신 또한 그 아들로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문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5군단 예하 장병들부터 시작해 정재계 인사들 그리고 그녀의 활약상을 뉴스로 접한 일반 시민들까지 수천 명이 빈소를 찾았다. 하늘아. 익숙한 목소리에 강하늘이 고개를 들었다. 5군단 주임원사였다. 백발이 성성한 그는 굵은 눈물을 흘리며 강하늘의 손을 잡았다. 면목이 없다. 군단장님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우리가 죄인이다. 아닙니다, 주임원사님. 어머니는 행복하게 가셨을 겁니다. 강하늘이 오히려 늙은 부사관을 위로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자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 뒤로 낯익은 얼굴 하나가 비릿한 미소를 띠며 따라 들어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자 이번 비리 사건의 몸통 중 하나로 지목되었으나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간 김기석 의원이었다. 그는 구속된 박태수 의원과 한패였지만 꼬리 자르기에 성공하여 살아남은 자였다. 김기석은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영정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놓았다. 참으로 아까운 인재가 갔어.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는 옛말이 틀린 게 없지.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았어야 했는데 말이야. 그가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은 명백한 고인 모독이었다. 강하늘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저 위선적인 가면을 찢어버리고 싶었다. 김기석은 상주인 강하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자네가 아들이군. 고생이 많네.
어머니 유지를 받들어서 남은 군 생활은 아주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지내야 할 거야. 그게 신상에 좋을 걸세.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협박이었다. 내 어미는 갔으니 이제 너를 봐줄 사람은 없다는 무언의 압박. 강하늘은 김기석의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눈으로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조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머니는 가셨지만 어머니가 남겨두신 눈은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김기석의 눈썹이 꿈틀했다. 눈? 그게 무슨 소린가?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강하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김기석은 찜찜한 표정으로 빈소를 빠져나갔다. 발인 날 아침. 운구 행렬이 국군 수도병원을 떠나 대전 현충원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5군단 사령부를 경유했다. 포천시 일동면 승진부대 사령부 연병장에는 5군단 전 장병이 도열해 있었다. 연구차가 들어서자 군악대의 조곡이 울려 퍼졌다. 장병들은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수만 명의 목소리가 포천의 산자락을 뒤흔들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경례 구호가 아니었다.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지휘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외침이었다. 강하늘은 연구차 조수석에 앉아 창밖으로 흐르는 장병들의 눈물을 보았다. 그때 군단장 부관이 강하늘에게 다가왔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군용 수첩 하나와 작은 열쇠를 건넸다. 강하늘 일병. 군단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자네에게 전해달라고 하신 물건일세. 이게 뭡니까? 군단장님 개인 금고 열쇠와 비망록이다. 그들이 내 장례식에 와서 웃거든 그때 하늘이에게 줘라라고 하셨네. 김기석 의원이 왔었지? 강하늘은 열쇠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 열쇠의 차가운 감촉이 박혔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다. 악인들은 결코 한 번의 패배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방심한 순간을 노리기 위해 자신의 죽음마저 작전의 일부로 설계해 두셨던 것이다. 대전 현충원 장군 묘역. 하관식이 진행되었다. 흙이 관 위로 쏟아지자 강하늘은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다. 엄마, 엄마. 그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었다. 포천의 백호, 철의 여인이라 불렸던 위소영 장군은 그렇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흙 속에 묻힌 것은 육체뿐이었다. 그녀가 심어놓은 씨앗은 이제 막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장례가 끝나고 돌아가는 버스 안 강하늘은 어머니의 비망록을 펼쳤다. 첫 장에는 투박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냥은 끝났다. 이제 확인 사살을 할 차례다. 강하늘의 눈빛이 변했다. 슬픔은 사라지고 서늘한 살기가 그 자리를 채웠다. 부대로 복귀한 강하늘은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중대원들은 그를 조심스럽게 대했고 간부들은 눈치를 살폈다. 하지만 강하늘은 밤마다 이불 속에서 랜턴을 켜고 어머니의 비망록을 읽었다. 그 비망록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다. 위소영이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수집해온 국방비리의 모든 메커니즘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최종 보스들의 약점이 암호화되어 기록된 저승의 장부였다. 특히 김기석 의원과 관련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단순히 뇌물을 받은 수준이 아니라 군사 기밀을 외국 방산업체에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차명 계좌에 수백억을 챙긴 매국노였다. 위소영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확실한 물증인 스위스 비밀 계좌 원본 파일을 확보하지 못해 터뜨리지 못하고 있었다. 비망록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좌표 하나가 적혀 있었다.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 0번지. 내 낚시 가방. 주말 강하늘은 외박을 신청했다. 행선지는 산정호수였다. 어머니가 생전에 가끔 머리를 식히러 가던 낡은 낚시터였다. 낚시터 주인은 강하늘을 알아보았다. 아이고 장군님 아드님이시네. 어미 잃고 얼마나 상심이 큰가. 혹시 어머니가 맡겨두신 물건이 있습니까? 있지. 저기 창고 구석에 낚시 가방 하나 두고 가셨어. 나중에 아들이 오면 주라고 하시더구먼. 강하늘은 먼지 쌓인 낚시 가방을 열었다. 낡은 낚싯대들 사이로 방수팩에 쌓인 이동식 저장 장치 USB가 나왔다. 그 순간 낚시터 밖에서 검은색 승합차 2대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다.
건장한 사내들이 몽둥이를 들고 내렸다. 김기석 의원이 보낸 해결사들이었다. 그들은 강하늘이 움직일 것을 예상하고 미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 새끼 잡아. 그 가방 뺏어. 강하늘은 낚시터 뒷문으로 뛰었다. 산정호수의 얼음이 꽝꽝 얼어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얼음판 위로 뛰어들었다. 거기 안 서. 조폭들이 뒤따라왔다. 강하늘은 미친 듯이 달렸다. 군화가 얼음 위에서 미끄러졌지만 그는 넘어지면 기어갔다. 품 안에는 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킨 증거가 있었다. 이것을 뺏기면 어머니의 죽음은 개죽음이 된다. 엄마 도와주세요. 강하늘은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뒤에서 놈들의 손이 옷깃을 스쳤다. 그때였다. 호수 건너편 도로에서 군용 트럭 라이트가 번쩍였다. 5군단 헌병대 순찰차였다. 살려주십시오. 군단 헌병대. 여기 민간인이 군인을 습격합니다. 강하늘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헌병들이 차에서 뛰어내렸다. 뭐야? 동작 그만. 전원 체포해. 조폭들은 헌병을 보자마자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다. 강하늘은 얼음판 위에 대자로 뻗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부대로 복귀한 강하늘은 즉시 군단 법무참모를 찾았다. 참모님, 어머니가 남기신 겁니다. 저장 장치의 내용을 확인한 법무참모의 손이 떨렸다. 이건 핵폭탄이다. 김기석뿐만 아니라 국방부 차관, 전직 참모총장까지 줄줄이 엮여 있어. 터뜨려 주십시오. 가장 화려하게. 법무참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내 군 생활을 걸고, 아니 내 목숨을 걸고 이것만은 세상에 알리겠다. 다음 날 아침 9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주요 방송사들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를 내보냈다. 속보 고 위소영 중장 유품에서 대형 방산 비리 증거 발견 김기석 의원 등 고위층 20여 명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 위소영 장군 죽어서도 나라를 지켰다. 국민들 애도 물결. 텔레비전 화면에는 김기석 의원이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선 모습이 나왔다. 그는 모함이다. 조작이다. 라고 악을 썼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그의 계좌 내역, 통화 녹취록, 기밀 문서 거래 영상까지 모든 것이 까발려졌다. 살무사 중대 휴게실에서 뉴스를 보던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와, 우리 군단장님 진짜 대박이다. 죽어서도 캐리하시네. 저런 게 진짜 군인이지. 강하늘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씻은 듯이 내려갔다. 어머니는 단순히 복수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군대를 더 깨끗하고 안전한 곳으로 청소해 놓은 것이다. 그날 밤 강하늘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건강한 모습으로 별 3개가 빛나는 정복을 입고 그에게 다가왔다. 잘했다, 내 아들. 임무 완수했구나. 어머니가 거수 경례를 했다. 강하늘도 마주보고 경례했다. 충성. 꿈에서 깨어났을 때 강하늘의 베개는 젖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포천의 산자락에 쌓였던 눈이 녹고 진달래가 붉게 피어올랐다. 강하늘은 병장이 되었고 어느덧 저녁의 날이 다가왔다. 그동안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다. 위소영 장군이 닦아놓은 기틀 위에 새로운 지휘관들이 합리적인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부조리는 사라졌고 병영 식당은 맛집으로 소문날 정도로 좋아졌다. 무엇보다 병사들의 눈빛이 살아있었다. 자신들을 지켜주는 지휘관이 있다는 믿음, 군인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자부심이 그들을 변화시켰다. 저녁 신고를 하는 날. 강하늘은 말끔하게 다림질한 전투복을 입고 대대장실로 들어갔다. 병장 강하늘. 저녁 신고하러 왔습니다. 새로운 대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하늘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다. 고생 많았다. 자네와 자네 어머니 덕분에 우리 부대가, 아니 우리 군이 다시 태어났다. 정말 고맙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의 부하였을 뿐입니다. 강하늘은 위병소를 향해 걸어갔다.
후임병들이 도열하여 박수를 쳤다. 예전 같았으면 형식적인 환송이었겠지만 지금은 진심이 담긴 박수였다. 강 병장님, 나가서도 건강하십시오. 형, 나중에 면회 갈게요. 위병소를 나서자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졌다. 강하늘은 뒤를 돌아보았다. 저 멀리 산등성이의 필승, 승진이라는 부대 구호가 새겨진 바위가 보였다. 그 바위가 마치 어머니의 얼굴처럼 보였다. 강하늘은 전역모를 벗어 가슴에 품고 부대를 향해 마지막으로 가장 절도 있는 경례를 올렸다. 충성. 그것은 부대에 대한 경례이자 하늘에 계신 영원한 사령관 어머니에 대한 작별 인사였다. 그는 버스를 타지 않고 걸었다. 걷고 싶었다. 이 땅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하고 지키려 했던 포천의 흙을 밟으며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어머니의 묘소가 있는 대전 현충원이 아닌 부대 인근의 작은 추모공원이었다. 부대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위소영 장군의 추모비를 세운 곳이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별이 되어 우리를 지키다. 참군인 위소영 장군. 강하늘은 비석 앞에 전역증과 자신이 받은 특급 전사 휘장을 내려놓았다. 엄마, 저 전역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엄마가 그랬죠. 전역하면 평범하게 살라고. 군인은 너무 고단하다고. 강하늘은 비석을 쓰다듬었다. 죄송해요. 저 엄마 말씀 안 들으려고요. 그는 품 안에서 지원서 한 장을 꺼냈다. 육군 3사관학교 지원서. 저 장교가 되겠습니다. 엄마가 못다 이룬 꿈 그리고 엄마가 보여준 그 고단하지만 가치 있는 길을 제가 이어가고 싶어요. 비겁하게 숨지 않고 엄마처럼 부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진짜 군인이 되겠습니다. 강하늘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방법이 도망이 아니라 계승임을 깨달은 것이다. 지켜봐 주세요. 위소영 장군의 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장교 강하늘로서 다시 이 앞에 서는 날을요. 강하늘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 비석과 하나가 되었다. 그가 추모공원을 내려오자 멀리서 5군단의 훈련 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쿵. 전차의 포성 소리가 마치 그의 심장 박동처럼 힘차게 들렸다. 강하늘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그곳에서 별 하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반짝이는 것 같았다. 충성. 다녀오겠습니다. 강하늘은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아들이 아니었다. 앞으로 닥쳐올 어떤 시련도 뚫고 나갈 준비가 된 단단한 청년의 모습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어지러울 것이다. 또 다른 악인들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포천의 붉은 흙 속에서 피어난 강철 같은 의지가 그의 핏줄 속에 흐르고 있으니까. 어머니의 전쟁은 끝났지만 아들의 행군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